우리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주치 시간입니다. 이제 여름이죠. 이 여름은 이 짧아진 옷차림에 겨우내 꽁꽁 숨겨놨던 이 살들이 드러나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는 계절인데요. 스스로 살이 쪘다고 생각한다고 모두 비만은 아니죠. 하지만 살이 많이 찌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비만 판정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굳은 각오와 관리 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을 맞아서 특별히 비만과 대사증후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오늘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 상담해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이재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지병원의 이재혁입니다. 네, 교수님 요즘 같은 날씨에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병이죠. 네. 이 비만, 네. 어떤 상태를 비만이라고 정의하는 건가요? 네,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과체중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체중이 아주 많이 나가더라도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비만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황에서 체내에서 지방률이, 체내 지방 퍼센트가 많이 기준치 이상으로 늘어나 있는 상황을 비만이라고 진단할 수 있고요. 네. 특히나 비만 중에서도 내장 지방이 많이 늘어나 있는 복부 비만인 경우에 좀 더 건강학적으로는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만은 사실 단순히 외형적으로 봤을 때 살이 쪄서 보기 안 좋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질병에 더 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이 비만 얼마나 위험한가요? 우리나라에도 매년 비만 성인이 40만 명씩 늘어나고 있고요. 네.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30% 이상의 비만 인구가 있습니다. 특히 남성 인구가 여성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런 비만은 단순히 미용적으로 보기가 싫은 그런 현상을 지나서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계 질환, 특히 또 암까지도 발병할 수 있는 중요한 중요한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치료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비만은 이 유전적인 요인도 있긴 하겠지만 이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등 이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비만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에너지 들어오는 에너지가 많으면 살이 찌게 되겠죠.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나 가족적인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네. 먹는 칼로리가 현대적인 서구 습관 때문에 칼로리가 너무 과잉한 상태가 지속되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런 현상들이 지속되고 거기다 최근에 현대인들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이런 네. 스트레스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수면도 불규칙해지고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은 살이 찌기 쉬운 환경이 되고요. 또 하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또는 네. 최근에 많은 스트레스들 때문에 정신과 약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도 살이 찌기 쉬운 현상이 되고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비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나는 비만인가 아닌가 궁금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쉽게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비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체중과 키를 이용해서 체질량 지수라는 걸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계산을 해볼 수 있고요. 23 미만일 경우에 동양인에선 정상 네. 체중이라고 보여지고 25 이상일 경우에는 비만이라고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23에서 25 사이는 과체중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는 전체 체중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량을 직접적으로 대변하기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을 지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가중치를 두기 위해서 허리 둘레를 재게 되는데 네. 허리 둘레가 남자 같은 경우에 90cm 이상이고 여자 같은 경우에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 특히 비만 중에서도 복부 비만이라고 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지표들을 통해서 비만을 진단해 볼 수 있고요. 네. 정말 의심이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센터에서 해볼 수 있는 생체 정기 저항 분석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실제 체지방량을 수치화해서 측정해 볼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이중 에너지 X선 흡수법이나 CT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수치화해서 비만 정도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비만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려면 이 허리 둘레를 재는 법이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또 최근에는 우리가 이 마른 비만이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이 마른 비만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고 또 마른 비만이 사실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이유도 좀 궁금해요. 일단은 체중도 정상 체중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체질량 지수도 정상 범위에 나와 있지만 네. 허리둘레가 기준치를 넘어가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한 30% 이상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대개 지방이 복부에 집중되어 있고 복부 내에서도 내장 지방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내에 쌓여있는 지방 중에서 건강학적으로 가장 나쁜 지방이 내장 지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체적인 체중에 비해서 체중은 많이 나가진 않지만 체내에 있는 지방들이 대부분 가장 나쁜 내장 지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고혈압이나 당뇨, 뒤에 말씀드릴 대사증후군 같은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단순히 체격이 말랐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니고 체형 자체를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비만은 질병이다라는 인식이 잘 없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네. 생각은 잘 안 하시거든요. 네. 하지만 정말 이렇게 다른 병들을 많이 유발하는 걸 보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비만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일단은 체중을 좀 빼야 되잖아요. 네. 체중을 보통은 일주일에 0.5kg 정도 감량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kg 정도를 네. 빼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칼로리를 하루에 500칼로리 이상 소모를 하든지 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식이는 기본적으로 간식을 좀 줄이시고 열량이 좀 덜 나가고 포만감이 적은 음식들 그리고 네. 지방질이 특히 적은 음식들을 좀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 식기 조절을 하고 칼로리를 줄이다 보면 공복감이 들게 되는데 공복감이 들 때는 섬유소가 많은 야채라든지 채소 등을 통해서 네. 섭취를 해서 이런 포만감을 해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비만 치료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과다한 알코올 섭취인데 알코올 섭취 조절에 있어서도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네. 식이 조절과 더불어서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식이 조절 없는 운동만으로는 체중을 좀 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이 조절과 운동이 같이 동반되어야 하고요.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해보셔서 알겠지만 대부분 초기에는 살이 잘 빠지질 않습니다. 근육량이 같이 늘고 체지방 감소를 하지만 근육량이 같이 늘기 때문에 초기에는 체중이 잘 빠지지 않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꾸준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체중이 이제 감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과 식이를 동반하여서 같이 조절하시게 되고 운동 없이 식이만으로 체중 조절하시게 되면 네. 나중에 식이를 다시 회복하시게 될 경우에 요요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꼭 동반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운동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3, 4회 정도는 하셔야 되고요. 처음 진행하실 때는 한 번에 30분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운동 능력이 늘어나면 한 번에 1시간 정도까지 늘려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진행할 때 있어서 너무 그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오히려 또 별로 네.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체중을 빼기 위한 운동이나 식이요법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본인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빼시는 거 중요하고요. 식이 조절하는데 실제 본인이 어떤 음식들을 먹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식사일기를 좀 써보고 그런 식사일기를 통해 가지고 실제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음식들이 불필요한 음식들이 뭐가 있는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이나 운동요법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서도 체중이 충분히 빠지지 않고 할 경우에 약물 치료라든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 네. 약물 치료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물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선택을 해서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쓸 수도 있고요. 네.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의 고도 비만이면서 심장질환이라든지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위절제라든지 또는 위우회술 또는 위에 밴드를 묶는 등의 수술적 네. 치료들을 통해 가지고 체중 감소를
또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 수술적인 치료까지 가지 않도록 이 초기에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거나 아니면 식이만 열심히 관리하시거나 이렇게 하나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꼭 병행해서 함께 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TV 이렇게 지인들 말만 듣고 또 여러 다이어트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다이어트 시도할 때 좀 당부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체중 조절이 필요 없는 분들도 살을 빼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정상 체중인 분들이 복부 비만이 없는 분들이 과도하게 체중을 빼는 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체중을 빼야 되는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중을 빼는 데 있어서 식이 조절하고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내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량하고 먹는 식사량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량과 식사량에 대해서 한 2주 정도는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보고 실제적으로 운동을 하고 식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언제 몇 시간 어떤 운동들을 또는 어떤 음식들은 피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비만에 대한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식단, 어느 약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쉽게 뺄 수 있다.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자기한테 맞는 패턴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도 지중해 식이니 채식이니 뭐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또는 저지방 식이, 고단백 다이어트 여러 가지 다이어트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다이어트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동반 질환이라든지 내 상태라든지 이런 걸 생활 패턴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맞는 것들을 잘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해주신 이 식사 일기를 한번 써봐야겠어요. 지금까지는 비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병에 대해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대사증후군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이 대사증후군 어떤 질병인가요? 네, 비만이란 상태는 그냥 현상이죠. 질환이 아직 아닙니다. 근데 비만이란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때, 특히나 전신 비만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복부 비만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이 복부 내에 있는 특히 내장에 녹아있던 지방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혈중 내에 많이 돌아다니게 되고 이런 과도한 지방산들이 간이나 근육대에 축적이 되게 되면 축적된 지방산들이 몸에서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인슐린이란 중요한 호르몬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상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 상태까지 유발이 되게 되면 단순한 비만 상태를 벗어나서 혈압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질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게 되죠. 이런 동시다발적인 여러 가지 복부 비만을 기본적으로 근간으로 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등이 동반되는 현상을 대사증후군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질병으로 이 비만이 발전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이 대사증후군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대략적으로 대사증후군이 30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비만의 경향과 비슷하게 가는데요. 4명 중에 1명 정도, 한 30% 정도, 25% 내지 30% 정도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우려되는 것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40대, 50대 대사증후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남성분들이 과도한 외식과 과도한 알코올 섭취, 그리고 활동량의 저하 등을 통해서 비만 인구가 그 연령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여성분들은 50대 이후에 갱년기 이후에 체지방량이 느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향들과 더불어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50대, 60대의 대사증후군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내가 혹시 대사증후군은 아닐지 진단해 보실 수 있는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까 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부 비만이 동반이 되는 것이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허리둘레를 측정을 하셔서 허리둘레가 동양인 같은 경우에 남자는 90, 여자는 85를 넘어가면 아, 내가 복부 비만이 있구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복부 비만이 있는 상황에서 혈압이
수축기혈압이 130, 이완기혈압이 85 이상이거나 또는 고혈압 이미 진단을 받아서 약을 드시고 계신 경우 네. 또는 고지혈증이라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중성지방이라는 콜레스테롤이 150을 넘거나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죠. HDL이란 콜레스테롤이 남성 같은 경우에 40 미만, 여성 같은 경우에 50 미만일 경우 또는 이런 고지혈증이 이미 약을 드시고 있는 경우라든지 네. 마지막으로 혈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공복 혈당이 아침에 100 이상 넘어가는 경우 이상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미 당뇨로 진단받은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복부 비만과 고지혈증의 두 가지 항목, 고혈압, 당뇨병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을 포함할 경우에는 나도 대사증후군이구나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 이 심각한 복부 비만이나 이 운동을 네. 잘 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 결국 이 대사증후군까지 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대사증후군 증세를 그냥 방치하게 된다면 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병으로 발전하게 되나요? 일단은 단순 비만을 넘어서서 네. 대사증후군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의 질환들이 이제 생기려는 위험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향후에 당뇨병 발생이라든지 네. 고혈압 발생, 고지혈증 발생이 높아지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고지혈증은 궁극적으로는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의 발생을 늘리고 사망률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혈관 질환을 떠나서 비만하게 되고 대사증후군이 있게 되면 암 발생률도 높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학적으로 여러 가지 질환의 발생에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초기에 빨리 대사증후군을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대사증후군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근본 원인이 비만이잖아요. 네. 비만이고 특히나 복부 비만이기 때문에 허리 둘레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절대 체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는 체형 관리를 통해서 네. 허리 둘레 사이즈를 기준치 이상 이 미만으로 줄여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통해서 적절한 체형 관리, 그리고 체지방의 감소를 가져와야 되고 이미 단순 비만을 넘어서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의 질환 기준에 넘어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체중 관리가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환들이 조절이 안 될 경우는 각각의 질환들에 대해서도 약물 치료라든지 적절한 치료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사례를 중심으로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이 4482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살 여자입니다. 원래 40kg대 몸무게였는데 대학 입학 후에 운동을 안 해서 그런지 몸무게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살이 찌니까 생리통이 갑자기 너무 심해졌는데요. 혹시 이 살이 쪄서 이 비만이라서 생리통이 심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확실한 인과관계가 뭐 다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체중이 너무 갑자기 빠진다든지 또는 체중이 너무 갑자기 늘어서 체지방량이 갑자기 늘 경우에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리불순이라든지 생리통이 나타날 수 있고요. 체중이 갑자기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운동 없이 체중이 늘 경우에는 대부분의 체지방량 증가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지방량이 늘어나게 되고 대부분은 또 복부 지방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방량 증가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의 여러 가지 주기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리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 과도한 복부 지방의 증가로 인해서 하복부에 대한 압박이 좀 많아지고 이런 자궁 내 자궁의 구조적인 네. 이런 압박들도 자궁 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비만이 미치는 영향이 정말 그 범위가 넓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3822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30세 남자 회사원입니다. 평소 아랫배가 좀 나왔는데 최근 2달 사이에 배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배만 살짝 더 나온 것 같아요. 일주일에 2병 소주 정도 마시고 작년 건강검진 때는 복부 비만으로 지방간 수치도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이 복부 비만이면 피로감을 원래 쉽게 느끼나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일단 복부 비만 자체는 뭐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복부 비만을 떠나서 체지방량이 전체적으로 늘게 되면 근육 대비 지방량이 많아지면 피로도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이 찐다는 거, 근육량이 늘리지 못하고 체중이 늘 때 지방량이 느는 것 자체는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복부 지방이 늘게 되면 지방간의 발생이 많은데 네. 지방간이 생기게 되다 보면 간 기능에 일부 저하도 나타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경우는 피로도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이 3921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대 고도비만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쭉 뚱뚱했고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제게 지인이 위절제 수술을 권해주셨는데요. 다이어트에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일단 수술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아직 젊으신 분이고 운동을 매번 실패했다고 하는데 대개 이런 분들이 3개월 정도 하고 살이 안 빠지면 또 포기하고 그런 분들이 네. 많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식이 조절을 동반해서 꾸준한 운동을 하시면 그 이후에 체중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도 비만이신 분들은 운동을 하다가 다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관절이나 이런 데 무리가 올 수 있어서 전문 운동 트레이너들의 도움을 받아서 운동을 일단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도 비만인 상태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수면 무호흡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는 수술적 치료도 네. 충분히 고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나이가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지를 해보시고요. 장기간 네. 걸쳐서 그래도 도저히 안 되고 굉장히 심한 고도 비만이 생활에 많은 지장을 줄 정도라고 판단이 들고 젊은 나이긴 하지만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질환들의 가능성이 보이면 네. 그럴 경우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다른 질병으로 발전되기 전 상태라면 아직 젊으신 나이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장기간으로 관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번에는 2012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는 임신 33주 차에 접어드는 예비 엄마입니다. 거의 20kg 가까이 살이 쪘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조금 더 찌면 자연분만을 못할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꾸준히 몸도 움직이고 식사 조절도 하지만 쉽게 몸무게가 줄지 않네요. 임산부가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임산부도 너무 과도하게 임신 전보다 체중이 많이 늘게 되면 임신성 당뇨라든지 네. 임신 중독증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 자연분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체중 관리가 필요한데 일단은 태아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운동이라든지 너무 칼로리를 너무 제한하는 것은 별로 권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네. 식이 조절함에 있어서 탄수화물 양을 좀 적절히 많이 조정을 하셔서 저탄수화물 식이를 하시는 것이 체중 조절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태아의 안전에 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대사증후군 관련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1077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50대 주부입니다. 몇 년째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데요. 식습관을 조절하려고 하지만 사실 불규칙적인 습관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몇 달 전부터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가까이 있는 물건도 찌푸리고 봐야 보이는데요. 혹시 대사증후군이 시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나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일단 50대 이상의 갱년기를 겪고 있는 주부들이시고 대사증후군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환이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당뇨병 같은 경우에 백내장 등의 노인성 안질환들이 조금 더 조기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있고 혈당 이상들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안과에 내원하셔서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긴 하지만 백내장 등의 질환들이 조금 더 빨리 발생하진 않았는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대사증후군이나 이 비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인류가 진화를 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죠. 우리의 여러 가지 영양분의 많은 좋은 영양소들이 많아졌고 네. 음식들도 많아졌고 생활도 편리해졌죠. 이런 편리함을 누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 인류가 비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한 질환들이 궁극적으로 지금 당장은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더라도 나이가 노화를 하면서 결국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더 나아가서는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젊은 나이에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40대 남성분들이 비만도가 굉장히 많고 대사증후군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많이 바쁘신 생활 패턴이긴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내셔서 운동과 식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치지 마시고 꾸준히 운동 생활요법을 하시면 결국 비만을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